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고 하늘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울리는 아라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 회사에 더 이상 시대에 뒤처진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은 유리벽을 타고 메아리 쳤고 나는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23명. 내가 직접 채용한 이도 있었고 수년간 멘토링 해온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지금 내 며느리가 마치 공개 처형처럼 내리친 그 말의 증인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늠하려 애썼다. 65. 인생이 줄 수 있는 건 다 받아봤다고 생각했었다. 남편을 잃고 외동아들 민수 하나를 혼자 키워냈으며 이 회사를 밑바닥부터 함께 일궈왔으니까. 하지만 오늘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있었다. 마숙자 이사님. 아라는 당도한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안으로 사무실 정리 부탁드릴게요. 형광등 불빛이 윙윙거리며 천장을 울렸다. 숨막히는 침묵 속 유일한 소리였다. 회계팀의 서현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마케팅팀의 준호는 뭔가 말하고 싶어 입을 벌렸다가 닫고를 반복했다. 이들은 지난 세월 동안 나의 제2의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내 경력의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오래 앉아 있었던 무릎이 약간 아프게 울렸다. 이것이 분기별 실적 리뷰 미팅이라는 이름을 빌린 치밀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평정심이 나를 감쌌다. 폭풍의 눈처럼. 그래요. 내 목소리는 또렷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럼 이쯤에서 정리하죠. 나는 수많은 회의에서 함께했던 노트와 펜을 들었다. 짐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아라의 눈썹이 아주 조금 치켜 올라갔다. 눈물이나 애원, 감정 폭발 같은 걸 기대했겠지. 그러면 회의실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결정이 정당해 보일 테니까. 하지만 나는 등을 곧게 펴고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마숙자 이사님. 디자인팀의 지훈이 울먹이며 나를 불렀다. 이건 잘못됐어요. 이 회사 이사님이 만든 거잖아요. 나는 문가에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고마워요, 지훈 씨. 그 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라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안에 잠깐이었지만 무언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불안? 아니면 두려움?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37년. 나는 이 회사에서 37년을 일했다. 민수가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던 때에 비서로 입사해 운영팀장으로 승진하고 마침내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이 작은 가족 회사를 수십억 규모의 기업으로 키워낸 모든 과정에 함께 있었고 지금 그 모든 게 단 5분 만에 끝나버렸다. 사무실 문을 열자 오래된 경첩이 삐걱 소리를 냈다. 몇 달 전부터 수리하려고 했던 소리였다. 이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고쳐야겠지. 두 번째 집 같았던 이 공간은 아라의 말이 남긴 공허함 때문인지 더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는 옷장에 넣어두었던 헌옷 기부용 박스를 꺼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 박스는 내 커리어의 유산을 담는 상자가 될 것이다. 먼저 들어간 것은 액자들이었다. 민수의 졸업사진, 회사 첫 대형 계약 당시의 기념 촬영, 작년 크리스마스 파티 때 모두가 함께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 그 사진들을 넣으며 나는 아라를 떠올렸다. 아름답고 야망 넘치던 여자.
빛나는 금발과 MBA 석사 학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녀. 3년 전 폭풍처럼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다. 민수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고 나는 기꺼이 그녀를 환영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와 처음 만난 건 그해 봄 저녁이었다. 지금 이 차 안에 앉아 뒷좌석에 쓸쓸히 놓인 내 상자와 함께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다. 벌써 3년 전 민수가 처음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던 날이다. 엄마,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해줄게. 그는 전화로 그렇게 말했다. 그때 민수의 목소리에는 10대 시절 첫사랑을 말할 때처럼 들뜬 기색이 묻어 있었다. 이번 주 일요일, 엄마, 그 유명한 갈비찜 좀 해줘. 나는 그날 저녁이 기대돼서 평소보다 훨씬 열심히 집을 청소하고 몇 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은식기를 닦고 이런저런 대화를 머릿속으로 연습했다. 민수가 현관문을 열었을 땐 나는 막 오븐에서 갈비찜을 꺼내는 참이었다. 엄마, 우리 왔어. 그가 외쳤고 그의 목소리엔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앞치마를 매만지며 나는 서둘러 거실로 향했다. 거기 민수는 한 여인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싼 채 서 있었다. 사진 속에나 나올 법한 미모였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샴푸 광고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윤기 나는 금발, 고급스럽지만 절제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돈을 말하고 있었다. 엄마, 여긴 아마라 정. 내가 말한 그 사람이야. 민수는 그녀의 얼굴만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라야, 여긴 우리 엄마, 마숙자 이사님. 숙자 여사님,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민수가 정말 자주 언급하더라고요. 그녀는 모델처럼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악수는 단단하고 자신감이 느껴졌지만 그 눈빛만은 미묘하게 그녀의 미소와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계산기처럼 무언가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있다는 느낌. 그냥 숙자라고 불러요.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동시에 왜 내 아들은 이 여자에 대해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민수가 비밀을 좀 가지고 있었나 보네요. 내가 농담처럼 말했을 때 민수는 웃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시카고에서 열린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만났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동안 아마라는 완벽한 손님이었다. 음식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대해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으며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인 듯 반응해줬다. 식사 후엔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손톱이 상할까 조심조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정말 아늑한 집이에요. 민수, 이런 곳에서 자랐다니 정말 멋지네요. 그녀는 싱크대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담긴 아늑하다는 단어는 어디선가 약간의 깔보는 뉘앙스를 풍기며 내 등을 조심스레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집안의 낡은 가구를 훑어보며 마치 고풍스러운 전시장을 거니는 사람처럼 눈빛을 흘겼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언니 숙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뭔가 이상해. 나는 그녀가 두고 간 유리컵 위에 립스틱 자국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숙자야, 너는 민수가 데려오는 여자들마다 그렇게 말하잖아. 제시카 기억 안 나? 넌 그 애가 돈 보고 접근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애 진짜 괜찮은 애였잖아. 언니의 말은 맞았다. 나는 언제나 민수에게 과보호적인 엄마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민수와 나는 특별히 더 가까워졌다. 어쩌면 지나치게 가까웠는지도 모른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아마라가 어떻게 민수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지 지켜봤다. 그녀는 노스웨스턴 MBA 출신이라고 했다. 이전 직장에선 경영진과의 철학적 차이로 퇴사했다고 덧붙였다. 민수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녀와 함께 고른 고급 양복을 입기 시작했고, 편안했던 그의 아파트는 어느 날부터 인테리어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바뀌었다. 엄마, 진짜 센스 있어.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는 점심 식사 중 그렇게 말하며 마치 새로운 인생을 얻은 것처럼 눈을 반짝였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 마치 그의 지난 인생, 가족과 친구들, 익숙한 루틴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말처럼 들렸다. 변화는 점점 뚜렷해졌다. 민수는 매주 함께하던 점심 약속을 자주 빠지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늘 아마라가 계획한 비즈니스 저녁 식사나 주말 여행 때문이었다. 가끔 만났을 때는 아마라도 함께였고, 그녀는 대화 주제를 나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민수의 가족 이야기를 조심스레 바로잡는 식으로 흐름을 끊었다. 민수 씨, 너무 겸손해요. 가족 앞이라고 실적을 감추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고, 그건 마치 내가 그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사람처럼 들렸다. 결혼 발표는 그 첫 만남 이후 정확히 1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소규모 가족 결혼식. 장소는 나파밸리의 고급 리조트. 엄마, 과하지 않게 할 거야. 소박하게. 민수는 말했지만 그 리조트의 가격은 내가 1년 내내 모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나는 지지하려 애썼고 아들의 행복에만 집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마라는 점점 그것마저 힘들게 만들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녀는 내 의견을 묻는 척하면서 늘 정중하게 그 의견을 무시했다. 숙자 여사님, 그건 귀엽긴 한데요. 저희가 원하는 분위기랑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익숙해질 정도였다. 결혼식 전날, 나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또다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애를 잃는 것 같아. 나는 말했고 수개월 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흘러나왔다. 아이들 결혼하면 원래 그런 거야. 언니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민수가 너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겐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아마라가 아주 천천히, 아주 교묘하게 나를 민수의 인생에서 지워내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가장 답답한 건 그녀가 그걸 너무도 교묘하게 하고 있어서 내가 그걸 지적하면 마치 질투 많은 엄마처럼 보일 것이란 점이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던 민수와 아마라는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내 호텔 방을 찾았다. 민수는 나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 나는 그를 꼭 끌어안고 그의 익숙한 향수 냄새 사이에 섞인 아마라의 고급 향수를 느꼈다. 그 향기는 이제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네 행복. 하지만 그들이 손을 잡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단순한 신혼여행이 아니라 더 큰 이별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난 어느 주차장, 내 커리어의 잔해가 담긴 박스를 차에 실어놓고 운전석에 앉은 나는 그날 저녁에 불길했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절감했다. 아마라는 민수의 사랑만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 전체를 원했다. 회사를 떠난 나를 몰아쓰는 건 단지 계획된 수순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왜 민수가 이걸 허락하고 있는가였다. 내가 아는 아들, 내가 키운 민수는 가족에게 충직하고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이런 다유를 받는 걸 그냥 두고 볼 아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는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아마라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한 사람인 걸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아마라가 이런 걸 숨길 수 있었다면 도대체 또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민수. 순간 가슴이 철렁였다. 혹시 그가 모든 걸 알게 된 건 아닐까? 여보세요, 아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전화를 받았다. 엄마, 방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바로 회사로 갈 거예요. 아마라가 하루 종일 이상한 문자들을 보내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의 말에 숨이 턱 막혔다. 민수는 지난 일주일간 시애틀에 출장 중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마라는 남편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이에 시어머니를 해고하고 모든 걸 조작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좀 흥미로운 하루였을 뿐이야. 나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치만 넌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거야. 아마라가 널 많이 기다렸을 테니까. 전화기 너머의 침묵. 공항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고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내일 얘기하자. 운전 조심하고. 나는 그가 더 캐묻기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아마라가 무슨 이야기를 꾸며냈을지 민수가 직접 그녀의 입에서 들을 필요가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차를 주차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익숙한 주방에서 차를 끓였다. 수십 년간 매일같이 수백 통의 이메일과 전화를 처리하던 내 삶에서 이제는 아무 연락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었다. 그런 고요함이 너무 낯설고도 무서웠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내는 이는 회계팀의 막내 서은이었다. 마 이사님, 이사님이 떠나신 뒤 아라 대표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이사님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해고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들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비밀 유지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뜨거운 차가 식탁 위에 번지며 흘렀다. 횡령?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내가 돈을 훔쳤다고. 이런 악랄한 거짓말은 단순한 모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명히 더 큰 범죄를 숨기기 위한 포석이었다. 나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회사의 재무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다. 당연히 계정 접근이 차단되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아마라가 너무 서둘러 내보내느라 이런 기본적인 조치조차 빠뜨린 것이다. 시스템에 접속하자마자 나는 곧장 운영 계좌의 거래 내역을 열어봤고 차가운 소름이 온몸을 덮쳤다. 최근 6개월간 회사의 주요 자금 계좌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브 계좌로 자금 이체가 반복되고 있었다. 처음엔 소액이었지만 점차 금액이 커졌고 오늘 오전에도 5만 달러가 이체된 상태였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승인 서명이었다. 모든 거래가 두 사람의 서명으로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첫 번째 서명자는 정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박민수. 내 아들의 이름이 모든 불법 이체건의 공동 승인자로 적혀 있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민수도 공범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그의 서명은 어딘가 미묘하게 이상했다. 그녀가 민수의 서명을 위조한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즉시 거래 내역을 출력했다.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작동했고 그 소리는 정적 속에 뚜렷하게 울려 퍼졌다. 23건의 비인가 아이체, 총액은 20만 달러가 넘었고 그 모두에 민수의 이름이 있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자동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고 민수의 BMI가 내 차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내 아들이 불같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엄마,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분명히 하루 종일 손으로 머리를 감아주며 고민했을 것이다. 아라 말로는 엄마가 그만뒀다고 하던데 직원들은 전부 해고됐다고 연락이 오고 있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횡령 혐의까지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조용히 그에게 식탁 건너편 자리를 가리켰다. 앉아, 민수야. 얘기할 게 있어. 앉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진실을 알고 싶어. 그는 여전히 서 있었고 손은 단단히 주먹을 쥐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럼 처음부터 얘기해 줄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민수에게 설명했다. 그 차운 회의실, 아라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날 공개적으로 해고했는지, 그리고 내가 떠난 뒤 그녀가 나를 횡령범으로 몰아가며 직원들에게 침묵 서약서에 서명시키려 했다는 것까지. 민수의 얼굴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창백해졌고 그의 눈엔 분노와 불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교차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아라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회사가 어떤 의미인지 아라가 모르지 않을 텐데. 나는 말없이 출력해놓은 거래 내역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그는 종이를 들고 읽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조금씩 떨렸고 그의 눈빛은 점점 더 흔들렸다. 이체 금액, 날짜, 서명. 그리고 결정적인 페이지에 이르러 그는 말문이 막혔다.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절대 내가 사인한 게 아니야. 나 이런 이체들 승인한 적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네가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의자에 깊숙이 기대었다. 그에게서 깊은 혼란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혼란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그럼 엄마 말대로라면 아라는 나 몰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내 서명을 위조해서 범행을 숨긴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건 계획된 범죄야. 내가 보기엔 이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일이야. 그는 손을 빼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좁은 주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감쌌고 나는 그가 감당하고 있는 충격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멈춰섰고 눈을 내게 고정시켰다. 엄마, 무슨 뜻이야? 더 알고 있는 게 있어?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3년 동안 품어왔던 의심,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느낌, 이제야 입 밖으로 꺼내야 할 때가 왔다. 나는 그녀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단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는 여자야, 민수야.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나는 아들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부서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 내가 사랑한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던 거지? 그는 천천히 식탁에 앉았고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증거가 필요해. 지금은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뭐가 사실이고 뭐가 아닌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아라를 마주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어떤 증거가 필요해. 그의 눈빛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오히려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아버지가 힘든 결정을 내릴 때 보여주던 눈빛과 똑같았다. 나는 그동안 아라의 말을 믿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를 내가 직접 알아야겠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고 동시에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알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진실에 대한 갈망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실이라는 건 늘 대가를 요구하는 법이다. 그리고 사랑하던 사람에 대한 배신은 인간을 돌이킬 수 없게 변화시킨다. 나는 그가 이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두려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버렸고 그 진실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나 집에 갈게.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개인 계좌들도 다 확인해 봐야겠어. 놓치고 있던 게 더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생각도 정리해야 돼. 나는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여전히 충격에 젖어 있는 아들을 보며 나는 마음 깊이 아팠다. 민수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는 나를 꼭 껴안았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내 아들의 천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나는 그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 한켠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자리 잡았다. 내가 처음부터 느꼈던 의심은 옳았다. 하지만 그 옳음이 내 아들에게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줄은 몰랐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끝의 침묵이 아니라 폭풍 전의 침묵. 내 아들은 이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나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다음 날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나는 2시간 넘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겪은 치욕, 아들의 배신감, 그리고 이제 시작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던 그 기이한 감각. 핸드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고 민수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숨을 멈추며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지금 와야 해. 바로 와줘. 전화하지 말고 그냥 와. 그리고 회사 열쇠도 가져와줘. 알아 책상에 들어가야 해. 나는 옷을 급히 챙겨 입고 차에 올라타 텅 빈 도로를 달렸다. 그가 무얼 발견했을까? 어젯밤 어떤 진실이 또 드러난 걸까? 그가 무너져 내리는 걸 또 보게 될까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의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유일하게 불이 켜진 건 서재였다. 나는 그가 예전에 나게 줬던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건 아직도 내가 그 집의 일부였던 시절의 마지막 흔적 같았다. 서재에는 종이와 노트북, 각종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얼굴이 퀭한 채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고 그가 얼마나 잠을 못 잤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아라의 진짜 이름은 아만다 볼코프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실직 상태가 아니었어. 이전 직장에서 횡령 혐의로 해고됐어. 나는 충격에 숨이 막혔다. 어떻게 알았어? 6개월 전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그는 눈을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작은 것들부터 이상했어. 말이 앞뒤가 안 맞거나, 통화할 때 방을 피하거나, 가족 얘기를 꺼내면 화제를 돌리거나. 처음엔 그냥 내가 예민한 줄 알았어. 아니, 어쩌면 엄마가 아라를 의심해서 내게 그 불신이 옮은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 근데 아니었어. 이 모든 게 진짜였어. 모든 게. 책상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그는 말을 이었다. 이건 더 심각해. 그녀가 나와 결혼한 것도, 아이를 가졌다고 했던 것도 전부 다 조작이었어. 아마 기억나지? 우리가 사귄 지 6개월 됐을 때 그녀가 임신했다고 했던 거. 그 뒤 유산하면서 내가 프로포즈하게 만들었던 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든 게 다 연극이었어. 임신도 없었고 유산도 없었어. 의료 기록 전부 확인했어. 그녀는 우리가 함께한 내내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어. 임신 테스트도 가짜였고 초음파 사진도 조작이었어. 내 손에서 종이들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그녀가 어떻게 우리를 농락했는지, 어떻게 민수의 감정을 악용해 결혼까지 이끌었는지, 그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그녀가 진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고, 우리 아들은 그 거짓 안에서 사랑을 꿈꿨다는 것이었다. 그게 끝이 아니야. 그는 다시 말했다. 그녀가 진짜 남자친구랑 함께 사는 아파트도 알아냈어. 다운타운에 있어. 우리가 회사 돈으로 산 거야. 그녀는 그 남자랑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여행하고 쇼핑하면서도 내게는 야근이라고, 출장이라고, 혹은 아픈 엄마를 간호하러 간다고 말했어. 모든 건 거짓말이었어. 전부 다. 나는 그의 책상 위에 널린 서류들 사이에서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다. 거리에서 한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아라. 아니, 아만다의 모습. 그 남자의 팔에 자연스레 손을 얹은 모습은 우리가 알던 그녀보다 훨씬 생기 있었고, 거기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 남자는 누구야? 마커스 웹. 그녀의 연인이자 공범이야. 이미 수개월 동안 함께 살고 있었고 대부분의 자금도 그 남자의 명의 계좌로 이체됐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이걸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던 거야. 최종 보고서는 어제 아침에 도착했어. 시애틀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내가 급히 돌아온 거였어. 곧장 집에도 안 가고 바로 회사로 간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 아라를 당장 대면하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도착해보니 엄마가 해고당했고 횡령범으로 몰려 있었지. 그 순간 알았어. 그녀가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걸. 내 모든 걸 뒤집어 쓰게 하려는 계획의 마지막. 그는 컴퓨터 화면을 내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이건 이혼 서류야. 이미 준비돼 있었어. 내용은 충격적이야. 내가 아라를 학대했으며 그녀를 회사에 억지로 일하게 했고 그녀의 가족과 친구로부터 고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어. 완벽하게 나를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한 거지. 그는 조용히 책상에 기대며 말했다. 아라가 했던 모든 행동, 우리가 함께 보냈던 시간, 내가 그녀를 믿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부서지고 있어. 나는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항상 고통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민수야, 네가 잃은 것보다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아. 그리고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아침 7시 30분, 회사가 문을 열기 1시간 전에 도착했다. 민수는 건물 정문을 열며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가 얼마나 마음을 다잡았는지, 또 얼마나 이 순간이 그에게 가혹한지 알 수 있었다. 오늘 우리가 아라의 사무실에서 마주할 진실은 그의 결혼 생활에 관해 마지막 못을 박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말 괜찮겠어?
내가 조용히 물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돼. 회사를 다시 일으켜야 하고 내 인생도 다시 세워야 하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우리는 곧장 아라의 사무실 앞으로 향했다. 그녀는 내가 아직 마스터 키를 갖고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듯하다. 그녀가 날 해고하면서 무시했던 아주 사소한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사무실 안은 여전히 완벽했다. 그녀답게 책상 위는 마치 전시된 물건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펜 하나, 종이 하나 흐트러진 곳이 없었다. 민수는 곧장 그녀의 컴퓨터를 확인했고 나는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다. 하단 서랍, 겉보기에 평범한 파일 더미 밑에서 나는 한 폴더를 발견했다. 표지는 개인 보험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었다. 바로 아라와 마커스 웹이 주고받은 이메일들. 그것도 인쇄된 형태로 수십 장. 그들은 이 회사를, 민수를, 나를 어떻게 다루고 조종할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담담한 언어로 계획을 주고받고 있었다. 민수야, 이거 봐야 해. 내가 그를 불렀고 그는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좋아. 나도 내게 보여줄 게 있어. 먼저 이걸 봐. 그는 아라의 이메일 계정을 열어놓은 화면을 내게 돌렸다. 나쁜 소식부터 들을래? 아니면 더 나쁜 소식부터 들을래? 나는 그에게 내가 찾은 이메일들을 건넸다. 그는 몇 장을 읽고 나서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나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모든 걸 준비했어. 여기 봐. 지난주 이메일. 미자금 이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타이밍을 당겨야 해.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게 만들어. 그는 이어서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그녀는 내 로그인 정보로 자금 이체를 실행했어. 내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걸 몰래 본 거야.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모두 내 계정으로 처리된 거지. 시간도 내가 회사에 있는 시간이야. 근데 전부 회의 중이거나 창고에 있거나 점심 중이었던 시간. 완벽하게 내 컴퓨터를 켜놓고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야.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럼 누가 봐도 네가 했다고 오해하겠네. 맞아. 그리고 그녀는 내가 그런 줄 믿게 만들고 결국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게 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그녀의 사무실을 뒤졌다. 그녀는 철저하게 민수를 조작하고 있었다. 사진도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선물한 작은 반지를 촬영해 과시욕 강한 남편이 강제로 착용하게 했다는 식의 허위 문서를 만들었고 평범했던 대화도 억지로 왜곡해 자신이 학대받았다는 증거로 만들고 있었다. 모든 친절, 모든 배려가 그녀의 손에서 칼이 되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모든 것이 그녀의 목적을 위한 연극의 소품이었던 것이다. 8시 15분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울렸다. 아라였다. 어제의 승리를 맛보며 족이 출근한 듯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키를 꺼내려다 불이 켜진 사무실을 보고 멈칫했다. 민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이사님, 당신 출입 권한은 어제 이미 해제됐을 텐데요. 그녀는 변함없이 완벽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메이크업도 흐트러짐 하나 없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미세한 긴장을 느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수가 그녀를 책상 앞에 앉히며 말했다. 자리에 앉아줘. 아라는 나와 민수를 번갈아 보며 잠깐 계산하는 눈빛을 보였고 곧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가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부부간의 문제인데 이건 엄마와도 관련이 있는 얘기니까. 민수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이메일 출력물을 펼쳤다. 이것부터 볼까? 너와 마커스 웹이 주고받은 내용이야.
그녀의 얼굴에서 잠시 표정이 지워졌고 곧바로 방어적인 태도로 돌입했다. 저게 뭐라는 거야? 난 모르는 일이야. 정말? 그럼 이 부분 읽어줄까? 민수는 특정 문장을 가리켰고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결혼 생활에서 최대 이익을 추출하자.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계획대로. 민수, 설마 나를 불륜으로 몰아가려는 거야? 저건 조작된 자료야. 이혼하고 싶어서 이런 수를 쓰는 거야?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이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차마 침묵할 수 없었다. 그런 거짓말 아직도 통할 거라고 생각해. 네가 마커스랑 함께 있는 사진도 있어. 그것도 지난주 화요일 네가 너희 어머니 병문안 간다고 했던 날 찍힌 거야.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자 아라는 처음으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래, 좋아.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근데 그게 뭐? 그게 범죄야? 아니, 범죄는 이거지. 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그녀 앞으로 돌렸다. 이 자금이체들, 내 서명을 위조해서 회사 돈을 빼돌린 것들. 설명해봐.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멈췄다. 계산을 멈춘 듯 말을 잃었다. 그건 바로 그녀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증거였다. 아라는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듯 몇 초간 침묵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 너머를 바라보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뇌 안에서 무수한 계산이 돌아가는 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가웠고 그 안에는 이제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건 위조 아니야. 당신이 승인한 거잖아. 당신 기억 못하는 거야. 회사 자금 문제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내가 다 기억해. 당신이 직접 나한테 이체 승인 넘겨준 거잖아. 그 순간 민수가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조용하고 날카로웠다. 그 자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알아. 계속해서 사라지는 돈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 돈은 바로 네가 훔쳐간 거였지. 아라는 마지막 방어선에 매달렸다. 나는 회사를 지키려고 했어.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더 안전한 계좌로 옮기려고 한 거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민수. 당신은 돈에 너무 무지해. 순진하다고. 그 안전한 계좌들이 왜 내 남자친구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내가 날카롭게 되물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표정을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하나야. 네가 지금 당장 우리가 말한 액수를 회사 계좌로 반환하고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한 서류에 서명한 다음 조용히 떠나는 것. 아무런 소란 없이. 아니면 지금 바로 경찰을 부를 거야. 횡령, 사기, 신원 도용. 선택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바닥을 끌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내가 거부하면 당신들이 감히 나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법정 가보자고. 증거 있다고? 서류 좀 있다고 내가 감옥 갈 것 같아? 고작 종이 몇 장으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엉켜 있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경찰 부르면 어쩌겠어. 당신들이 다 망해. 회사도 끝이야. 그녀는 문으로 향하려다 멈춰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아, 그리고 민수 씨. 검사 받아보는 게 좋겠어. 마커스랑 나 독점적인 관계는 아니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남긴 채 복도를 떠났다. 사무실에는 정적이 가득했고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토할 것 같아.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를 안았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아직 우리 곁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몇 주간은 전쟁과도 같았다.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 회계감사, 내부 진술서, 보험사와의 소송, 그리고 남아있는 직원들과의 신뢰 회복까지. 그녀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걸 건드려 놓았고 그녀의 거짓말 하나하나는 파급력이 컸다. 하지만 민수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직면했고 그 진실 속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웠다. 우리가 함께 회사를 지켜냈고 직원들도 대부분 우리의 편에 섰다. 아라의 명령에 따라 서명했던 비밀 유지 계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었고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들은 오히려 더 큰 결속을 보여주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다시 내 사무실에 앉아 있다. 그 어떤 증오의 흔적도 남지 않은 내 자리에서 햇살을 맞으며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 조용한 사무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냈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과 진실이 뒤섞였는지 알고 있기에 이 순간의 고요함은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다. 책상 한켠에는 여전히 내가 쓰던 금이간 머그잔이 있고 그 옆엔 기적처럼 아직 살아있는 작은 다육식물이 놓여있다. 문틈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따라온다. 엄마, 커피 갖다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짓는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예전의 민수가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겪은 후 그는 더 단단하고 침착해졌으며 무엇보다도 더 진실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내게 커피잔을 건네며 말한다. 핸더슨 쪽 계약 성사됐어요. 서부지사 전체 맡기고 싶대요.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정말 잘 됐다. 그 말 속에는 단지 계약의 기쁨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아침 모리슨 형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아만다 볼코프의 재판 날짜가 잡혔대요. 그 이름이 다시 내 귀에 들려오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녀는 지금 구치소에 있고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여전히 내 안에 낯선 떨림이 남아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할 거니?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필요하다면. 하지만 형사 말로는 우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대요. 연방검찰 쪽에서는 4개 주에서 접수된 사건을 전부 묶어서 진행할 거고 그녀는 결국 형량 감형을 조건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크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다시 그날들이 떠올랐다. 우리가 증거를 모으고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경찰을 오가며 진실과 싸우던 시간들. 밤을 새우며 엑셀 파일을 정리하고 거래 내역 하나하나를 손으로 확인하던 그 고통의 순간들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야 비로소 빛을 보는 듯했다. 엄마. 민수는 내 얼굴을 조심스레 살피며 말을 이었다. 아직도 화나 있어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화가 난 건 아니야. 그보단 실망이 더 커. 어떻게 누군가가 그렇게 철저히 다른 사람의 삶을 이용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냉정함이 믿기지 않아.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가 날 속일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그녀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난 왜 끝까지 보지 못했을까? 왜 난 믿었을까?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넌 사랑했잖아. 사랑은 사람을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리기도 해. 나는 엄마니까 아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앞섰고 넌 그 여자를 믿고 싶었던 거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 민수는 책상 너머로 내 손을 잡았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요즘 누굴 만나고 있어요. 내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 말은 단지 새로운 연애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치유되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했기에. 이름은 지연이고 근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해요. 오피스 근처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아라랑은 전혀 달라요. 조용하고 배려 깊고 가식이 없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얘기했어요. 알에 대한 일도, 회사 일도, 우리 가족에 대한 일도.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아이를 보고 싶구나. 정말요? 정말이지. 다만 약속 하나만 하자. 무슨 약속이요? 앞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든 어떤 관계를 맺든 그 누구도 가족을 적으로 보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 우리가 다시 세운 이 관계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 그는 내 손을 꼭 쥐었다. 약속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 오후 퇴근을 준비하던 중 회계팀의 서은이 문을 두드렸다. 마 이사님,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FBI 쪽이라고 합니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아만다가 다시 문제를 일으킨 걸까? 문을 열고 들어온 젊은 여성은 단정한 정장에 단발머리였고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FBI 린다 진 요원입니다. 걱정 마세요. 정가라. 아니, 아만다 볼코프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번에 직접 감사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이 사건 수사에 있어 마 이사님과 박 이사님의 협조가 결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추가 피해자들도 용기를 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해도 총 2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이번 달 말에 있을 재판에서 그녀는 연방 차원에서 다중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가석방 없는 최소 15년형이 유력해요. 정의는 느릴 수 있지만 반드시 도달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해가 지는 사무실 안에 홀로 남아 있었다. 어둠이 창밖으로 번져가는 걸 보며 나는 이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나는 모욕을 당했고 진실을 밝혔으며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이곳은 내가 거의 평생을 바친 곳이었고 그만큼 많은 것을 지켜본 장소였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문자 발신자는 민수였다. 지연 씨가 일요일에 저녁 초대하고 싶대요. 자기는 라자냐가 엄마보다 맛있대요. 난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증명해 보이겠대요.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이 문장을 예전 같았으면 위협처럼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사랑스럽고 따뜻한 미래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수제 마늘빵 가지고 갈게. 대비는 필요하지 않니? 나는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이어진 메시지.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 나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이 문을 다시 나설 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바깥 공기는 선선했고 하늘은 차분했다. 내가 잃을 뻔했던 회사, 아들,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붙잡은 지금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잔인하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되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를 만끽하고 싶었다.